제 붓이 남들보다 훨씬 굵고 힘이 넘쳐서 사장님의 도화지에 다 담기지 않을까 봐요. 놀라지 마세요. 무슨 붓이길래 다 안 담긴다는 거예요? 침실 불빛을 어둡게 낮추고 나니 제 심장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죠. 저보다 6살이나 어린 그 남자가 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질 때 마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늘어진 살도 신경 쓰였고 주름진 손도 부끄러웠지만 인생의 늦가을에 맞이하는 가슴 뛰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고 믿었죠.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매일 똑같았던 제 일상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제 이름은 수진. 올해 나이로 딱 50세입니다. 강원도 정선,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불리는 만항제 고갯마루에서 낡은 민박집을 운영한 지 벌써 7년째예요. 처음에는 남편이랑 은퇴하고 조용히 살려고 들어왔었는데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로는 저 혼자 이적막한 산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새벽 오시면 눈이 떠집니다. 산골의 새벽은 도시보다 훨씬 차갑고 무겁죠. 안개가 자욱한 마당에 나서면 폐부 깊숙이 시린 공기가 박힙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이 안개가 낭만이었는데 혼자 되고 나니 앞이 보이지 않는 제 처지 같아 한숨이 먼저 나와요. 민박 손님이라곤 가끔 찾아오는 등산객이나 낚시꾼이 전부라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가 허다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카메라를 들고 산길을 걷습니다. 이름 모를 야생화들을 뷰파인더에 담고 있으면 그나마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꽃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한자리에 피어 묵묵히 제 시간을 견디는 그 모습이 꼭 저 같기도 해서 마음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산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현실입니다. 낡은 석가래에서 나는 삐걱 소리, 밤마다 지붕 위를 달리는 바람 소리, 텅 빈 거실에 앉아 혼자 밥을 차릴 때면 적막함이 집안을 꽉 채웁니다. 저는 습관처럼 라디오를 크게 켭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려야 이 지독한 고립감을 견딜 수 있으니까요. 수진아, 너 그러다 상귀신 되겠다. 내려와서 같이 살자니까. 가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해 묻지만 저는 그냥 웃고 맙니다. 여기가 편해. 공기 좋고 마음 편하고. 거짓말이죠. 사실은 무섭습니다. 다시 사람 섞인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누군가에게 내 외로움을 들키는 것도요. 그래서 저는 더 깊이 이 산장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겹겹이 걸어 잠근 채 말이죠. 관절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겨울이면 무릎이 쑤시고 무거운 장작을 나를 때면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파요. 파스를 붙이며 거울을 보면 어느새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칠어진 손마디만 보입니다. 이제 여자로서의 삶은 끝났구나.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일만 남았구나 싶어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그런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50세라는 이 늦은 나이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남자가 이 험한 만항제 고개를 넘어올 줄은요.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매서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일기예보에도 없던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창밖은 온통 하얀 어둠에 잠겼고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인 고갯길마저 끊겨버렸습니다. 저는 등유 난로 앞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은 정말 나 혼자뿐이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세찬 눈바람 소리를 뚫고 누군가 민박집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세요? 저기요. 도와주세요. 얼어붙은 제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바로 그 간절한 외침부터였습니다. 그날은 정말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 같았습니다. 강원도 정선 만항제는 원래 눈이 많기로 유명하지만 그런 눈은 제 평생 처음이었어요. 무릎까지 차오르는 건 순식간이었고 시야는 불과 1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죠. 바람은 또 얼마나 사나운지 산장이 통째로 날아갈 것처럼 덜컹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밖에서 무언가 둔탁한 것이 대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계세요. 제발. 힘없이 잦아드는 그 목소리에 저는 본능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칼바람이 거실 안으로 들이닥쳤고 그 바람 끝에 눈더미와 함께 한 남자가 제 발치로 고꾸라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사람 봐.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 눈썹에는 서리가 내려앉았고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키가 꽤 커 보이는 남자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제 팔에 닿는 느낌이 마치 죽어가는 짐승을 만지는 것 같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뺨을 때리고 흔들어 봐도 그는 신음소리만 낼 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우선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젖은 옷부터 벗겨야 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외투 지퍼를 내리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낯선 남자의 옷을 벗긴다는 게 50세인 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체온이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 눈을 질끈 감고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젖은 옷들을 하나하나 벗겨내는데 그 아래 드러난 남자의 몸이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의 몸은 단순히 일을 해서 다져진 몸과는 달랐습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탄탄한 가슴 근육과 빨래판처럼 쫙 갈라진 복근이 제 손끝에 느껴졌을 때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추위 때문에 수축해 있었지만 그 골격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존재감이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게 만들었죠. 정신 좀 차려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물을 수건에 적셔 그의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시퍼렇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짙은 눈썹 아래로 보이는 눈망울이 참 깊고 맑더군요. 여기가 어디죠?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여기는 민박집이에요. 만항제 고갯마루. 죽다 살아나셨어요. 이 사람아. 그는 겨우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쓰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근처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길을 잃어서 알고 보니 이 남자 이름은 태윤이라고 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며 풍경을 그리는 화가였죠. 태윤 씨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제가 내온 따뜻한 설탕물을 마시는 걸 보며 그제야 저는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리고 나니 비로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 한 장만 걸치고 있는 이 남자의 기운이 좁은 산장 방 안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6살 연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듬직한 어깨, 담요 밖으로 드러난 굵고 단단한 팔뚝. 12년 동안 남자의 온기라고는 모르고 살았던 저에게 그 존재감은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태윤 씨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산에서 얼어 죽었을 겁니다. 그 웃음이 참 맑았어요.
거친 세상 풍파 다 겪은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에 미친 사람처럼 순수한 눈빛이었죠. 밤새 눈은 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전선이 끊겼는지 전등마저 깜빡이다가 훅 꺼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난로의 붉은 불빛만이 우리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좁은 거실, 어둠, 그리고 낯선 남자의 거친 숨소리.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야겠어요. 길이 완전히 막혀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요. 제 말에 태윤 씨는 미안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제가 힘이 좀 좋아서 내일 아침에 눈이라도 다 치워드리고 갈게요. 그러면서 담요를 고쳐 잡는데 그 사이로 살짝 드러난 허벅지 근육이 불끈 솟아오르는 걸 보고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50세 여자의 심장이 이렇게 사춘기 소녀처럼 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폭설이 가둔 이 적막한 산장 안에서 우리 두 사람의 묘한 인연은 그렇게 뜨겁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차갑게 식어버렸던 제 가슴에 이 낯선 남자가 가져온 온기가 조금씩 번지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남자의 등장이 단순히 하룻밤 조난객의 방문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남자의 듬직한 등 너머에 제가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도요. 밤이 깊어갈수록 바깥의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태윤 씨가 저를 쳐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더군요. 정연 씨, 혹시 제가 잠자리가 좀 불편해도 이해해 주시겠어요? 제가 몸이 좀 큰 편이라서요. 그의 목소리에 저는 대답 대신 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크시길래 자꾸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걸까요? 좁은 산장의 어둠 속에서 태윤 씨의 숨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폭설이 만왕제를 집어삼킨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눈이 얼마나 왔는지 창문의 절반이 하얀 눈으로 가로막혀 있더군요. 12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날은 제게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혼자 삽을 들고 마당을 파내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얼어붙은 수도관을 녹이느라 웅크리고 있으면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밖에서 규칙적으로 눈을 찍어 누르는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둘러 겉옷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젯밤 죽어가는 짐승처럼 쓰러져 있던 태윤 씨가 상의는 얇은 티셔츠 한 장만 걸친 채 마당에 눈을 치우고 있었거든요. 어머, 태윤 씨,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왜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제 목소리에 태윤 씨가 뒤를 돌아보며 씩 웃는데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신세만 지고 있을 수 없어서요. 이 정도 눈은 제가 금방 치웁니다. 그러면서 다시 삽질을 하는데 티셔츠 위로 드러난 등 근육이 마치 살아있는 파도처럼 꿈틀거렸습니다. 어깨가 얼마나 넓은지 삽 한 번에 눈더미가 산처럼 쌓이더군요. 50세 여자의 눈에도 그 뒷모습이 어찌나 듬직하고 야성적인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태윤 씨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기도 전에 이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죠. 마당 눈을 다 치우더니 이번에는 부엌으로 들어와 얼어붙은 수도를 살피더군요. 사장님, 수도관이 꽁꽁 얼었네요. 불 좀 피워야겠습니다. 태윤 씨는 좁은 싱크대 아래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큰 덩치가 좁은 공간에 들어가니 주방이 꽉 차는 기분이었죠. 토치 불꽃을 조절하며 수도관을 녹이는 그의 팔뚝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남자의 땀 냄새가 좁은 주방에 퍼지는데 묘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여보, 아니. 태윤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해도 되는데. 이런 건 힘 있는 사람이 해야죠. 정연 씨 손목 아껴야 하잖아요. 정연 씨라고 부르는 그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떠나고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다들 사장님 아니면 누구 엄마였지. 그런데 이 남자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지낸 사이처럼 제 이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소중하게 불러주었습니다. 수도가 터져 물이 콸콸 나오자 태윤 씨는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자, 이제 물 잘 나옵니다. 젖은 손을 바지에 쓱쓱 닦으며 웃는 그를 보니 텅 비어있던 산장의 온기가 꽉 들어차는 기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이 산장은 제게 차가운 감옥 같았는데 이 남자가 머문 불과 몇 시간 만에 이곳이 사람 사는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태윤 씨는 쉬지 않았습니다. 삐걱거리던 마루문을 고치고 창고에 쌓인 무거운 장작들을 거실 난로 옆으로 묵묵히 날랐습니다. 5개, 6개씩 장작을 한꺼번에 안고 들어오는 그 모습은 영락없는 상남자였습니다. 힘을 쓸 때마다 쫙 갈라지는 팔 근육과 묵직한 발소리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졌죠. 저는 그를 위해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산에서 캔 취나물과 직접 담근 된장찌개. 태윤 씨는 밥그릇을 순식간에 비우더니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밥상 너무 오랜만이에요라며 감격스러워 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고된 세월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그 사람이 맛있게 먹어주는 일상이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인지 잊고 살았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집안은 말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태윤 씨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생기가 돌았죠. 그는 일을 마친 뒤 거실 한 구석에서 낡은 화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집안에는 난로에서 장작 타는 소리만 타닥타닥 들려왔습니다. 태윤 씨가 그림을 그리는 옆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아까 눈을 치울 때의 그 거친 남자는 어디 가고 세상에서 가장 섬세한 눈빛을 한 예술가가 앉아 있더군요. 굵은 손가락으로 연필을 쥐고 선을 긋는 그 모습이 묘하게 섹시했습니다. 50세가 되어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남자의 진짜 매력은 저렇게 무심한 듯 다정하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내는 모습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사장님, 아니 정연 씨.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 얼굴에 뭐 묻었습니까? 태윤 씨가 씩 웃으며 묻자 저는 얼굴이 화끈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요. 그냥 집이 오랜만에 사람 사는 곳 같아서 좋아서요. 제 대답에 태윤 씨는 잠시 펜을 멈추고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빛 속에 제가 담겨 있는 것 같아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산장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밖은 여전히 폭설로 고립된 상태였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이 고립이 조금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는 발칙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듬직한 남자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밤이 깊어지자 태윤 씨가 난로 앞에 자리를 잡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정연 씨, 우리 막걸리 한잔 할까요? 이런 날 그냥 잠들긴 좀 아쉽잖아요. 저는 아껴두었던 옥수수 막걸리를 꺼내왔습니다. 타오르는 장작불 앞에서 우린 작은 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죠. 잔을 채우는 막걸리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술 기운이 조금씩 오르자 태윤 씨의 눈빛이 아까보다 더 깊고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막걸리 한 잔에 감춰두었던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워버린 밤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이 산장에서 혼자 술을 마실 때는 그저 취해서 잠들기 바빴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마치 우리 두 사람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좁은 거실에 노란 불빛이 일렁이고 옥수수 막걸리의 달큼한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정연 씨, 한 잔 받으세요. 태윤 씨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잔을 건네는데 그 투박하고 큰 손이 제 손가락에 살짝 스쳤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전기가 통한 것처럼 짜릿한 기운이 온몸에 퍼지더군요. 술 한 잔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참아왔던 긴장이 풀리면서 가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말들이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태윤 씨는 왜 이런 산골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젊고 능력 있는 분이. 제 물음에 태윤 씨는 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 동안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뗐죠. 저는 실패한 화가입니다. 한때는 제 그림이 세상을 바꿀 줄 알았는데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예술계의 추잡한 꼴을 보고 붓을 꺾었어요. 동료들의 배신, 그리고 저를 향한 비난들. 세상을 피해서 이 산속까지 도망쳐 온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고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듬직하고 거침없는 상남자 같았는데 속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랬군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이 산장이 제 도피처였거든요. 술 기운을 빌려 저도 꽁꽁 숨겨두었던 제 상처를 꺼내놓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을 사고로 잃고 나서 제 인생도 멈췄어요. 남편이 남긴 이 낡은 집이 처음에는 원망스러웠는데 나중에는 저를 가두는 감옥이 되더라고요. 50년을 살면서 반은 누군가를 위해 반은 죽지 못해 살았네요. 저기 주름진 손 좀 보세요. 이게 무슨 여자의 손인가 싶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제 말에 태윤 씨가 갑자기 제 손을 확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쳐다보니 그의 눈빛이 장작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더군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손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고된 세월을 견뎌온 훈장 같아서 저는 이 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태윤 씨의 큰 손이 제 거친 손등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12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 그 손의 압력이 어찌나 강하고 묵직한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정연 씨, 사실 저는 아까부터 당신 얼굴을 그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야생화 사진을 찍을 때의 그 맑은 눈빛, 웃을 때 살짝 생기는 그 눈가 주름까지. 제 도화지에 다 담기엔 당신이 너무 웅장합니다. 웅장하다는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웅장하다니요. 에이, 도연 씨. 아니, 태윤 씨도 참. 이 늙은 여자가 뭐가 볼 게 있다고. 제가 쑥스러워 고개를 숙이자 태윤 씨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건강한 땀 냄새와 막걸리 향이 뒤섞여 제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죠. 나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연장이 남다르다고. 제 예술적인 감각은 거짓말 안 합니다. 당신은 지금이 제일 아름다워요. 50세의 정연 씨가 가진 그 깊이를 저 같은 놈이 감히 다 헤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태윤 씨의 목소리가 점점 낮게 깔리며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자기 가슴팍으로 가져갔어요. 티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심장 박동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44세 남자의 심장이 저를 향해
이렇게 뜨겁게 고동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정연 씨, 우리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징검다리가 되면 안 될까요? 저는 당신의 그 고독을 제가 다 채워주고 싶습니다. 제 힘이, 제 온기가 당신의 그 시린 마음을 녹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막걸리 잔은 이미 비워졌고 난로의 불꽃은 더욱 붉게 타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거칠게 섞이고 있었죠. 50세 여자의 가슴에 다시 꽃이 피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문득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늘어진 살, 깊은 주름. 과연 이 남자가 내 이런 모습까지 다 사랑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불쑥 고개를 들었죠. 제가 머뭇거리자 태윤 씨는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제 뺨을 아주 소중하게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제 입술 주위를 훑고 지나갈 때 전신의 전율이 일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밤을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깊어가는 만왕제의 밤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녹여내며 더 이상 타인이 아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윤 씨의 눈빛은 이미 저를 한 명의 여자로, 아니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태윤 씨가 제게 건넨 뜻밖의 행동에 저는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히게 됩니다. 어젯밤 장작불 앞에서 나눈 그 뜨거운 고백 때문이었을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평소보다 방안이 훨씬 화사하게 느껴지더군요. 7년 동안 혼자 맞이하던 그 시린 아침이 아니라 누군가 내 온기를 나눠 가진 것 같은 몽글몽글한 기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태윤 씨는 벌써 일어나 마당에 눈을 한 번 더 갈무리해 놨더군요. 제가 나가는 소리에 그가 뒤를 돌아보는데 아침 햇살을 등진 그 넓은 어깨가 어찌나 듬직한지 어제보다 더 남자로 느껴져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윤 씨가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제 손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태윤 씨, 왜 이래요? 깜짝 놀라 손을 빼려는데 태윤 씨의 힘이 어찌나 좋은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등과 손가락 마디마디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물이 하늘아 갈라지고 산행하며 긁히고 파스 기운에 거칠어진 제 50세 여자의 손. 부끄러워서 얼른 감추고 싶었죠. 정연 씨,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손이 제일 아름답다고. 하지만 이 고운 손이 너무 상해 있는 걸 보니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태윤 씨는 자기 배낭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들꽃이랑 약초 성분을 우려낸 보습 오일인데 화가들은 손이 생명이거든요. 저만 쓰려고 만든 건데 이제는 정연 씨한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는 오일 몇 방울을 제 손등에 떨어뜨리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마사지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굵고 거친 손가락이 제 손마디를 하나하나 어루만질 때마다 묘한 전율이 팔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남자의 손길이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할 수 있다니. 12년 동안 메말랐던 제 살결이 그의 손길에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때요? 좀 촉촉해졌습니까? 태윤 씨가 씩 웃으며 묻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다정한지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단순히 파스 하나 사다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제 삶의 흔적까지 보듬어주는 섬세한 배려였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태윤 씨, 잠시만 기다려요. 제가 아주 귀한 걸 대접할게요. 저는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보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작년 가을 만왕제 깊은 골짜기에서 목숨 걸고 캤던 백화수호와 산삼보다
귀하다는 약초들을 꺼냈죠. 혼자 아플 때 다려 먹으려고 아껴둔 것들이었지만 이 남자에게라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정성껏 씻어 약탕기에 넣고 은은한 불로 달였습니다. 집안 가득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향이 퍼지기 시작했죠. 태윤 씨는 그 과정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제 뒷모습을 스케치하더군요. 정연 씨 약초 다리는 모습이 꼭 선녀 같습니다. 라는 그의 농담에 저는 또 한 번 소녀처럼 얼굴을 붉혔습니다. 잘 다려진 약초차를 잔에 담아 건넸습니다. 이거 마시면 겨운에 쌓인 피로가 다 가실 거예요. 태윤 씨처럼 기운 좋은 장정한테 딱 맞는 보약이죠. 태윤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와, 정연 씨의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온몸의 열기가 확 도는 것 같습니다. 힘이 너무 넘쳐서 오늘 잠은 다 잤네요.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는 제 옆자리로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묵직한 열기와 약초향이 섞여 묘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우리는 차를 마시며 서로의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손은 그의 오일로 부드러워졌고 그의 손은 제 약초차로 뜨거워져 있었죠. 정연 씨, 우리 이제 남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산장에서 우리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태윤 씨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의 늦가을 모든 게 저물어 간다고 생각했던 그 길목에서 만난 이 각별한 인연. 우리는 서로의 거친 손과 굽은 어깨를 보며 동질감을 느꼈고 그 연정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지만 우리 마음속의 눈은 이제 막 녹아 뜨거운 강물이 되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윤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정연 씨, 오늘 밤에는 별을 보러 갈까요? 만왕제 별이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그의 제안에 제 가슴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라면 어쩌면 우리 사이에 남은 벽도 완전히 허물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만왕제의 하늘은 마치 누가 검은 비단 위에 보석 가루를 한 움큼 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낮에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린 덕에 머리 위 별빛이 눈에 반사되어 온 사방이 은은한 푸른 빛으로 일렁였죠. 7년 동안 혼자 보던 그 별들이었는데 옆에 이 듬직한 남자가 서 있으니 세상이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느껴지더군요. 정연 씨, 여기 좀 보세요. 별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지 않나요? 태윤 씨가 제 어깨를 감싸쥐며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두꺼운 외투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이 어찌나 뜨거운지 영하의 산바람도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뽀드득거리는 눈길을 밟으며 숲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 오직 우리 두 사람의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뿐이었죠. 제 가슴은 아까 마신 약초차 때문인지 아니면 곁에 있는 이 남자 때문인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50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윤 씨, 제가 멈춰서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태윤 씨가 가던 길을 멈추고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맑은 눈빛만큼은 별빛보다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 사실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사랑받는 법도 마음을 주는 법도 잊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태윤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제 안에 무언가가 자꾸 요동을 쳐요. 이 나이에 주책이라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저 태윤 씨가 너무 좋아요.
제 남은 생을 당신 곁에서 보내고 싶을 만큼이요. 말을 내뱉고 나니 얼굴이 터질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차마 그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죠. 아, 너무 앞서갔나? 태윤 씨가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윤 씨의 커다란 손이 제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그시 제 눈을 응시하며 아주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정연 씨,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당신의 그 수줍은 진심이 제 가슴에 불을 질렀으니까요. 그가 제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두꺼운 근육 너머로 태윤 씨의 심장이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요동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44세 남자의 그 펄펄 끓는 생명력이 제 손바닥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숨어든 이곳에서 정연 씨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당신의 그 주름진 손마디 하나하나가 제게는 세상 어떤 명화보다 아름답습니다. 약속할게요. 이제부터 정연 씨는 제 영원한 모델이자 단 하나뿐인 연인입니다. 제 붓은 오직 당신만을 담을 것이고 제 팔은 오직 당신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겁니다. 태윤 씨의 고백은 뜨겁다 못해 데일 것 같았습니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오자 그의 듬직한 체구가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쏟아지는 은하수 아래서 그는 마치 저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아니, 정연 씨, 당신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 연장이 남다르다고 했죠? 제 사랑의 깊이도 당신을 향한 욕심도 남들보다 훨씬 크고 묵직합니다. 그 무게를 제가 온전히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12년 만에 느껴보는 이 웅장한 남자의 포옹.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별빛이 흐르는 만항제 숲길에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영혼에 깊은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제 우리 숨지 말아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만의 길을 가요. 태윤 씨가 제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다시 산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까 올 때보다 발걸음이 훨씬 가벼웠고 우리 앞을 비추는 달빛은 더욱 찬란해졌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행복 뒤로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정체 모를 검은 그림자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우리는 그저 서로의 온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산장에 도착하면 우리 두 사람만의 진짜 첫날 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말이죠. 은하수 아래에서 뜨거운 약속을 나눈 뒤로 제 삶은 마치 마법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무채색의 수묵화 같았던 제 일상이 태윤 씨라는 화가가 붓을 든 순간부터 선명한 원색으로 물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해 오직 우리 둘만 아는 만항제 깊은 숲속에서 비밀스러운 낙원을 만들었습니다. 눈이 살짝 녹아내린 숲길은 미끄러웠지만 제 곁에는 바위처럼 단단한 태윤 씨가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잡고 앞장설 때마다 두꺼운 장갑 너머로 전해지는 묵직한 악력이 어찌나 든든한지 몰랐습니다. 정연 씨, 여기 발 조심하세요. 그가 커다란 팔을 뻗어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험한 바위길을 가뿐히 들어 올려줄 때면 제 심장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44세 장정의 그 넘치는 기운이 제 몸으로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들어가니 침엽수림 사이로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태윤 씨가 미리 준비해 둔 듯
쓰러진 통나무 위에 폭신한 담요를 깔아두었더군요. 우리는 그곳에 앉아 가져온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사람 그림자 하나 없는 숲속, 들리는 건 이름 모를 산새 소리와 우리 두 사람의 나직한 숨소리뿐이었죠. 태윤 씨, 저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거든요. 제 말에 태윤 씨는 화첩을 펼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꿈 아닙니다, 정연 씨. 당신은 지금 이 숲에서 가장 눈부시게 피어난 꽃이에요. 제가 그 꽃을 평생 눈에 담고 그리려고 여기로 모신 겁니다. 태윤 씨는 굵은 손가락으로 숯을 쥐고 제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그의 눈빛은 어찌나 날카롭고도 뜨거운지 마치 제 옷을 뚫고 제 영혼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당신의 그 고혹적인 눈매를 담아야 하니까요. 그가 붓질을 한 번 할 때마다 제 가슴 속의 무채색 그늘들이 화려한 색깔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을 잃고 죽어 지냈던 시간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태윤 씨는 가끔 그림을 그리다 말고 다가와 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기도 하고 제 거친 손등에 짧게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웅장한 열기가 제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아니. 태윤 씨, 저 정말 행복해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삶의 활력이 온몸에 도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비밀의 숲에서 어린아이들처럼 장난을 치기도 하고 쌓인 눈 위에 서로의 이름을 크게 쓰기도 했습니다. 태윤 씨가 저를 번쩍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릴 때는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은 환희에 젖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 근육이 제 등에 닿을 때마다 12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찌릿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행복 속에서도 문득문득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과한 행복이 나한테 허락된 걸까? 이 남자가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지면 어쩌지? 태윤 씨는 제 불안을 읽었는지 제 손을 자기 심장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정연 씨, 제 심장 소리 들리죠? 이렇게 세게 뛰고 있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제 연장이 아무리 좋아도 당신이라는 안식처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전 오직 당신만의 화가가 될 거예요. 그의 뜨거운 맹세에 저는 다시 한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숲속에서 우리만의 낙원을 즐겼습니다. 돌아오는 길 지는 노을이 만항제를 붉게 물들릴 때 태윤 씨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집에 가면 어제보다 더 뜨거운 밤을 선물해 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지며 산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산장 근처에 다다랐을 때 평화롭던 공기를 깨트리는 낯선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마당 앞에 세워진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검고 웅장한 차들,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는 서늘한 인상의 사내들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비밀의 화원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산장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평화롭던 우리 집 마당에 웬 검은색 대형 세단 세대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거든요. 이 산골짜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서늘하고 웅장한 기운을 내뿜는 차들이었습니다. 태윤 씨, 저 차들 뭐예요? 우리 집에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제 목소리가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태윤 씨의 얼굴을 보니 그 맑고 다정하던 눈빛은 간대없고 서슬 퍼런 냉기만 가득하더군요.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정연 씨, 제 뒤로 물러나세요.
절대로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의 큰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를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막아내려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죠.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빼입은 사내들이 서너 명 내렸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마치 제 집인 양산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봐요. 당신들 누구야?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면 어떡해?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태윤 씨의 짐이 있는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 태윤 씨가 소중히 다루던 화구통이 바닥을 굴렀고 그가 정성껏 그리던 캔버스들이 거칠게 파헤쳐졌습니다. 태윤 씨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이 마루에 흩뿌려지는 걸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태윤 씨는 그들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지 못하는 사람처럼 주먹만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찾았나? 사내들 중 가장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태윤 씨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최태윤 작가님, 적당히 하시고 이제 같이 가시죠. 어르신께서 기다리십니다. 태윤 씨는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입술을 짓씹으며 사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귀에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정연 씨, 미안해요. 금방 돌아올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 믿어줘야 합니다. 알겠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태윤 씨는 그 정장 사내들과 함께 검은 차에 올라탔고 차들은 먼지를 휘날리며 눈 덮인 고갯길을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마당, 파헤쳐진 방 안.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던 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두려운 여자가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태윤 씨가 사라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마을 아래에서 흉흉한 소문이 번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만 내려가도 사람들이 저를 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수군거렸죠. 어머, 저 반찬가게 수진 씨네 있던 남자, 경찰은 아니고 검찰 사내들한테 끌려갔다며? 그럴 줄 알았어. 예술가라더니 사실은 가짜 그림 그려서 수십억이나 챙긴 위작 범죄자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졌습니다. 태윤 씨가 서울에서 큰 사고를 치고 이 산골로 도망쳐온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말이 기정사실처럼 퍼졌죠. 수진 씨도 조심해. 그 남자 돈 냄새 맡고 접근한 걸 수도 있어.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의 위로 섞인 경고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그 맑은 눈빛, 제 거친 손을 어루만지던 그 섬세한 손길, 그리고 은하수 아래서 나눴던 그 뜨거운 약속들. 그게 다 거짓일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태윤 씨는 며칠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없었고 그의 방에 남겨진 찢어진 도화지 조각들만이 그가 실존했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TV를 켜도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적막했습니다. 12년 만에 찾아온 그 남다른 온기가 사라진 자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거대하게 느껴졌죠. 태윤 씨,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인 거예요? 창밖으로 만항제의 차가운 바람이 울부짖을 때마다 제 의심은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과 태윤 씨의 침묵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를 아끼던 주변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며 저를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시작한 것은요. 태윤 씨가 검은 차들에 실려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항제의 겨울밤은 예전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춥고 적막해졌어요. 그가 머물던 방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마당에 남은 그의 발자국 위로 다시 눈이 쌓여 흔적조차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 박힌 의심의 가시는 지워지지가 않더군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평소 남편의 절친이라며 저를 챙겨주던 동네 오빠들이 산장으로 들이닥쳤어요. 위로하러 온 줄 알았는데 그들의 얼굴은 험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제정신이냐? 죽은 내 친구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 남편의 친구였던 명석 오빠가 거실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놈을 들여서 집구석을 망쳐놓고 이제는 위작 사기꾼이랑 놀아났다는 소문까지 나게 해? 동네 망신이라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다.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거들었죠. 그 남자 서울에서 사고치고 내려온 위작 범죄자라는 거 뉴스에도 나올 판이라더라. 너 그거 노리고 접근한 거야. 그놈이 내 명의로 된 이 산장 담보로 돈이라도 빌렸으면 어쩔 뻔했어. 너 바보냐? 그들의 비난은 화살이 되어 제 가슴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는데 돌아온 건 사기꾼에게 노란한 늙은 여자라는 조롱뿐이었어요. 남편 친구들까지 저를 범죄자의 공범인 양 몰아세우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태윤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힘없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내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아름답다고 했던 그 말도 평생의 모델로 삼겠다던 그 뜨거운 맹세도 다 이 늙은 여자의 주머니를 털기 위한 연기였을까? 한번 의심이 시작되니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니 한없이 처량하더군요. 늘어진 살과 깊은 주름을 보며 저렇게 젊고 듬직한 남자가 왜 나 같은 여자를 좋아했겠어라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역시 나는 다시 혼자가 될 팔자였나 봅니다. 12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더 지독한 공포가 저를 덮쳤어요. 다시는 그 온기를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다시 이 적막한 감옥에 갇혀 늙어 죽을 거라는 예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밤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났고 태윤 씨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그 난로 앞에는 앉아 있을 수도 없었죠.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베개는 매일 밤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태윤 씨, 차라리 죽었다고 말해줘요.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난 거라고 한마디만 해줘요. 몸은 점점 말라갔고 정신은 혼미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희 집 앞을 지나갈 때 침을 뱉거나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무서운 건 그를 여전히 그리워하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나쁜 놈이라고 욕하면서도 문 열리는 소리만 나면 그가 돌아온 건 아닐까 하고 벌떡 일어나는 제 꼴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까요? 저는 거울 속에서 송장처럼 변해버린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죽겠다 싶더군요. 그런데 문득 그날 태윤 씨가 제 귀에 속삭였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 믿어줘야 합니다. 알겠죠? 그 낮고 묵직했던 목소리, 떨리던 그의 손. 사기꾼의 목소리가 그렇게 진실할 수 있을까? 저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 일어났습니다. 앉아서 죽느니 내려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남자가 정말 사기꾼인지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인지 말이죠.
저는 며칠 만에 퀭한 눈으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태윤 씨가 끌려갔던 그 산 아래 안개 자욱한 도시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거기서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저를 더 아프게 할지 아니면 다시 살게 할지 모른 채 말이죠. 보름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넘기고 송장처럼 누워 있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앉아서 죽느니 내 눈으로 확인하고 죽겠다고요. 퀭한 눈을 비비고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12년 만에 만항제 고개를 넘어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태윤 씨가 실려갔던 그 어두운 도시의 그림자를 쫓아 제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낡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태윤 씨의 이름이 적힌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미는 변호사의 표정은 비장하더군요. 수진 씨 되시죠? 태윤이가 혹시라도 자기가 연락이 안 되면 이 서류를 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친구, 지금 정연 씨가 생각하는 그런 범죄자가 아니에요.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가 건넨 서류 속에는 예술계의 거물들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위작거래와 비자금 장부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윤 씨는 가짜 그림을 그리는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추악한 비리의 중심에서 모든 증거를 수집해 고발한 내부 고발자였던 거예요. 그럼 그 검은 정장 사내들은 누구였나요? 제 떨리는 질문에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비리 세력들이 보낸 협박범들과 그들을 감시하던 수사관들이 뒤섞여 있었죠. 태윤이는 자기가 고발을 시작하면 그놈들이 가장 먼저 주변 사람들을 건드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특히 연고도 없는 산속에 혼자 사는 수진 씨가 타겟이 될까봐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잠적하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제 곁에서 묵묵히 눈을 치우고 얼어붙은 수도관을 녹이고 제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웃어주던 그 평화로운 시간들이 사실은 자기 목숨을 건 싸움 중에 찾아낸 마지막 안식처였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태윤 씨는 저를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 남다른 연장과 묵직한 기운으로 세상을 향해 칼을 휘두르면서도 그 칼날이 저를 향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어둠 속에 뛰어든 거였죠. 태윤이는 수진 씨가 자기 때문에 사기꾼의 여자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걸 알면서도 버텼습니다. 그래야 놈들이 수진 씨를 안전하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자기 혼자 욕먹고 자기 혼자 감옥 갈 각오로 그 안개 자욱한 산길을 떠난 겁니다. 그 친구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뭔 줄 아세요? 정연 씨 손에 묻은 흙은 내가 다 닦아주고 싶었는데 오물까지 묻히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나쁜 놈이라고 나를 버리고 간 사기꾼이라고 원망하며 식음을 전폐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미안해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 듬직한 남자가, 그 따뜻한 예술가가 혼자서 그 차가운 검찰청 조사실과 협박범들 사이에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걸 알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숨어 있어야 했던 그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지금 태윤 씨 어디 있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빌어야 해요.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당신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해야 해요. 변호사는 저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태윤이가 제보한 증거들이 워낙 확실해서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있어요. 아마 며칠 내로 마지막 정리가 끝날 겁니다. 태윤이는 지금 강원도 어딘가 안전한 곳에서 신변 보호를 받고 있어요. 저는 다시 만항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힘없고
무너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빛은 다시 살아났고 가슴에는 태윤 씨가 남긴 그 뜨거운 온기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저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보는 건 껍데기일 뿐 내가 아는 그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웅장한 사람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정성껏 약초차를 타렸습니다. 그리고 산장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죠. 언제든 그가 돌아올 수 있게, 언제든 그 듬직한 책으로 마당에 들어설 수 있게 말이죠. 안개가 자욱한 만왕제의 등성이를 바라보며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산장의 낡은 대문 너머로 짙은 안개를 헤치며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묵직한 걸음걸이. 제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그 남자의 실루엣을 보는 순간 저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만왕제의 새벽 안개는 유독 짙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하얗게 가려주려는 듯 산장은 고요한 우윳빛 속에 잠겨 있었죠. 저는 매일 그랬듯 그가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게 아랫목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찬물을 올려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사기꾼한테 홀려서 인생 망친 여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수군댔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이, 그 뜨거웠던 심장 박동이 거짓일 리 없다는 걸요. 그때였습니다. 안개 너머에서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걸음걸이가 아니었어요. 땅을 딛는 기운이 남다르고 리듬이 일정하면서도 힘 있는, 제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그리워했던 바로 그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태윤 씨? 태윤 씨예요? 안개 때문에 형체만 가물가물 보이는데 제 가슴은 이미 그를 알아보고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안개를 헤치며 드러난 실루엣은 예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그 장대한 기골과 듬직한 어깨는 여전했습니다. 정연 씨, 저 왔습니다. 그 낮고 굵직한 목소리가 안개를 뚫고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태윤 씨는 성큼성큼 다가와 저를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기자마자 느껴지는 그 익숙한 체온, 그리고 남자의 땀 냄새와 찬 공기가 섞인 그 웅장한 향기. 12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영혼이 드디어 봄을 맞이하는 기분이었죠. 미안해요. 너무 늦었죠? 당신 혼자 그 모진 소문 다 견디게 해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태윤 씨는 제 얼굴을 커다란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더군요. 그 강인한 남자가 제 앞에서 아이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태윤 씨. 다 들었어요. 나 지켜주려고 혼자 그 험한 길 가신 거 다 알아요. 믿지 못하고 원망했던 내가 더 미안해요. 우리는 안개 자욱한 산등성이 한가운데서 서로를 놓칠세라 꽉 끌어안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남편 친구들이 비난하고 법과 비리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 근육이 제 가슴에 닿고 거친 숨결이 제 목덜미를 간지럽힐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 남자는 내 운명이구나. 세상 어떤 모진 풍파가 몰아쳐도 이 끈질긴 인연의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겠구나.
태윤 씨는 제 이마와 눈가 그리고 거칠어진 제 손등에 연신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나쁜 놈들 다 죗값 치르게 했고 저도 이제 떳떳하게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정연 씨, 저 다시 받아주실 거죠? 제 이 남다른 기운 평생 당신만을 위해서만 쓰게 해주실 거죠? 그의 능청스러운 말에 저는 울면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요. 당신이 아니면 누가 이 늙은 여자를 감당하겠어요. 어서 들어가요. 당신 좋아하는 약초 차 끓여놨으니까 그거 마시고 기운 차려야죠. 우리는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고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지만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을 비추는 건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뜨거운 눈빛이었으니까요. 좁은 산방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난로의 장작불은 여전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태윤 씨가 남겨두고 갔던 낡은 화첩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죠. 그날 밤 만항제의 어둠은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이불이 되어 우리를 덮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서울의 차가운 조사실에서 저를 그리워하며 견딘 시간들, 제가 이 산장에서 그를 기다리며 메말라갔던 시간들, 그 고통스러웠던 조각들이 모여 이제는 더 단단한 사랑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정연 씨, 내일부터는 다시 붓을 들 겁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영혼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색깔로 그려낼 거예요. 우리 이제 도망치지 말고 이 산골에서 당당하게 사랑하며 살아요. 태윤 씨의 묵직한 맹세에 저는 그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음악처럼 들려왔죠. 하지만 평화로운 재회의 기쁨도 잠시, 다음 날 아침 태윤 씨가 제게 보여준 마지막 선물은 제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영원히 바꿀 웅장한 계획을 품고 있었거든요. 만항제의 안개가 걷히고 난 뒤 거짓말처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윤 씨가 서울에서 매듭 짓고 온 일들이 아침 뉴스마다 대서특필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술계의 검은 손을 밝혀낸 화가의 용기, 위작비리 고발의 주인공 최태윤이라는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그를 사기꾼이라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를 범죄자에게 홀린 불쌍한 여자라며 비웃던 동네 언니들은 이제 저희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슬금슬금 눈치를 보기 바빴죠. 남편의 친구라는 명목으로 제게 욕설을 퍼붓던 명석 오빠도 이제는 미안해서인지 대문 근처에도 못 오더군요. 정연 씨,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마세요. 당신은 죄 지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남자의 여자니까요. 태윤 씨는 아침 일찍 제 손목을 잡고 안방 선반 위에 먼지만 쌓여있던 가장 예쁜 옷을 꺼내주었습니다. 오늘 장날이죠? 같이 내려갑시다. 우리 둘이 당당하게 옥수수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오자고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12년 동안 이 산골에서 죽은 남편의 미망인으로만 살았고 최근엔 사기꾼의 여자로 낙인 찍혔던 터라 남들의 시선이 여전히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태윤 씨의 그 묵직하고 단단한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을 때 제 안의 두려움은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남자의 넓은 어깨가 저를 지켜주는 성벽처럼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보란 듯이 손을 꼭 잡고 만항제 고갯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 시끌벅적하던 소리가 일순간 잦아들더군요.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두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였겠지만 저는 태윤 씨의 곁에서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아이고, 수진 씨.
아니, 정연 씨, 뉴스 보니까 그 화가 양반이 아주 대단한 분이라며? 우리가 오해해서 미안해. 반찬 가게 할머니가 먼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약속이라도 한 듯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태윤 씨에게 악수를 청하고 제게는 수진 씨 안목이 대단하다며 너스레를 떨더군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그 눈빛들이 한순간에 존경과 응원으로 바뀐 걸 보며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라는 게 참 가볍기도 하지만 그 가벼운 시선조차 뚫고 지나갈 만큼 우리 사랑이 단단해졌다는 게 더 중요했죠. 우리는 장터 한가운데 평상에 앉아보란 듯이 막걸리 잔을 부딪혔습니다. 태윤 씨는 제 잔에 막걸리를 가득 채워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항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모시고 사느라 서울 일도 다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우리 정연 씨, 앞으로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 거니까 지켜봐 주세요. 태윤 씨의 그 능청스럽고도 웅장한 선언에 장터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50세 여자의 인생에 이런 공개 고백을 받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얼굴은 화끈거렸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자부심이 솟구쳤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나 산장 사장님이 아니라 최태윤이라는 남자가 온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여자 정연으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장터 구경을 마치고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태윤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하더군요. 정연 씨, 이제 마을 사람들의 응원도 받았으니 진짜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야죠.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만항제를 우리의 사랑과 예술이 꽃피는 곳으로 만들 거예요.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깊고 원대했습니다. 단순히 산골에 숨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무언가를 꿈꾸고 있었죠. 저는 그가 그리는 미래라면 무엇이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남다른 에너지가 이만항제 전체를 뒤바꿔 놓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고 우리의 인연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장에 도착했을 때 태윤 씨는 제게 평생 잊지 못할 또 다른 선물의 도면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건 단순히 집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었죠. 만항제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봄은 제 50평생 맞이한 그 어떤 봄보다도 찬란하고 뜨거웠어요. 눈이 녹은 자리에는 파릇한 새순이 돋아났고 얼어붙었던 제 가슴 속에는 태윤 씨라는 커다란 태양이 내려앉았죠. 태윤 씨는 이제 떠돌이 화가 생활을 청산하고 이곳 만항제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 아래 버려져 있던 폐교의 작은 교실 하나를 임대해 만항제 화실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동네 아이들도 가르치고 정연 씨 닮은 야생화도 실컷 그릴 겁니다. 라며 웃는 그의 모습이 어찌나 믿음직스러운지. 그리고 드디어 그가 보찜과 화구들을 챙겨 제 산장으로 정식 이사를 오던 날 저는 10년 전 시집 올 때보다 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영차, 태윤 씨가 웅장한 팔 근육을 뽐내며 커다란 캔버스 뭉치와 묵직한 나무 이젤을 집 안으로 옮겨놓을 때마다 텅 비어있던 거실은 금세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먼지만 쌓여있던 남편의 빈자리가 아니라 오직 태윤 씨만의 색깔과 향기로 집안이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죠. 사장님, 아니 정연 씨. 이제 이 집은 제 화실이자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입니다. 제가 가져온 이 연장들로 당신의 매일을 축제로 만들어 드릴게요. 태윤 씨가 가져온 물감 냄새가 은은하게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특유의 기름 냄새와 테레핀 향이 어찌나 향긋한지, 적막하기만 했던 산장에 사람 사는 냄새, 아니 사랑하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태윤 씨는 거실 한복판에 이제를 세우고 창밖으로 보이는 만항제의 능선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린 난로 앞에 마주 앉아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그를 위한 새참을 준비했죠. 태윤 씨, 힘들지 않아요?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제 물음에 그는 붓을 잠시 내려놓고 제 허리를 덥석 감싸 안았습니다. 정연 씨가 해준 밥 먹고 이렇게 가까이서 당신 숨소리 듣고 있는데 힘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저 지금 기운이 너무 넘쳐서 탈이에요. 그의 장난기 어린 눈빛에 저는 또 한 번 얼굴을 붉혔습니다. 50세 여자의 가슴에 다시 꽃을 피운 이 남자는 정말이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뜨겁고 웅장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우리는 화실불을 끄고 달빛이 쏟아지는 창가에 앉아 막걸리를 한 잔씩 나눴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과거의 상처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했죠. 폐교 화실에는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화가 아저씨처럼 멋진 그림 그리고 싶어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만항제 골짜기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제 마음도 덩달아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윤 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다가도 제가 간식을 들고 가면 아이들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전하곤 했습니다. 정연 씨,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선물해줘서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전 여전히 차가운 도시 어디선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만항제의 거친 바람도 이제는 우리를 축복하는 노래처럼 들렸죠. 물감 냄새 가득한 우리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머무는 화실. 이 모든 풍경이 마치 태윤 씨가 그린 한 폭의 명화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윤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실이 자리를 잡아가자 그는 저를 위해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정연 씨, 우리 이 화실 앞마당에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야생화들을 심어서 작은 정원을 만들면 어떨까요? 이름하여 정연의 화원 말이에요. 그의 눈빛은 벌써 저 멀리 초여름의 푸른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웅장한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죠. 만항제의 봄이 절정에 다다랐을 무렵이었습니다. 산등성이마다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저마다의 빛깔로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그날따라 태윤 씨는 아침 일찍부터 화실문을 걸어 잠그고 무언가에 열중하더군요. 톱질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사각사각 무언가를 깎아내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만항제가 황금빛으로 물들 때쯤 태윤 씨가 저를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정연 씨, 잠시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낮게 깔리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태윤 씨의 손에는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제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제 눈을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그 웅장한 체구의 남자가 제 앞에서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키는데 제 가슴도 덩달아 널뛰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연 씨, 제가 화가로 살면서 수많은 명화를 받고 비싼 보석들도 봐왔지만 제 눈에는 만항제 흙바닥에서 비바람 견디며 피어난 야생화와 그 꽃을 닮은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금반지 대신 제가 직접 갖고 당신의 영혼을 담은 이걸 준비했어요. 그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놀랍게도
나무로 정성껏 깎아 만든 반지였습니다. 그 작은 나무 반지 위에는 태윤 씨의 섬세한 붓끝으로 그려진 작은 야생화 1송이가 피어 있었죠. 제가 가장 좋아하던 그 척박한 바위 틈에서 피어나던 그 꽃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작년 겨울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 제 목숨을 살려준 당신의 산장 대들보 조각입니다. 그리고 이 꽃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피어 있을 정연 씨 당신이고요. 태윤 씨가 제 거칠어진 왼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그의 굵고 단단한 손가락이 제 손등을 스칠 때마다 짜릿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제 눈높이를 맞추더니 아주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그 나무 반지를 제 약지에 천천히 끼워 주었습니다. 정연 씨, 이제 제 방황은 끝났습니다. 당신이라는 안식처를 찾았으니까요. 남은 생, 제 붓과 제 심장, 그리고 이 묵직한 어깨는 오직 당신만을 위해 존재할 겁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뜨겁고도 묵직한 청혼이 만항제의 저녁 공기를 타고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50세라는 나이에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던 이 순간, 12년 전 남편을 보내고 혼자 울며 잠들던 그 길고 긴 겨울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태윤 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크게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네, 태윤 씨. 이 늙은 여자가 당신 곁에서 마지막까지 당신의 뮤즈로 남을게요. 당신이 그려주는 그 찬란한 색깔들 속에서 행복하게 늙어갈게요. 제가 승낙하자 태윤 씨는 저를 번쩍 들어 올려 마당을 몇 바퀴나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 씨. 아니, 내 마누라. 내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편네로 만들어줄게. 그의 웅장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제 약지에서 은은한 나무 향기가 났습니다. 그건 값비싼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든든한 맹세였죠. 태윤 씨의 그 남다른 에너지가 이제는 제 삶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옥수수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우리만의 소박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태윤 씨는 제 손에 끼워진 반지를 연신 어루만지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정연 씨, 이제 진짜 우리 둘만의 세상이 열렸어요. 내일은 마을 사람들도 다 불러서 국수라도 한 그릇 대접합시다. 그의 품에 안겨 잠을 청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항제의 달빛은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따뜻해졌다고요. 하지만 이 행복한 맹세의 밤이 지나고 태윤 씨는 저를 위해 또 다른 거대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반지만 끼워준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영원히 기록할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만항제의 봄밤은 낮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야생화 반지를 나눠 끼고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국수 한 그릇씩 대접하고 나니 어느덧 산장에는 우리 두 사람만 남게 되었죠. 창밖엔 여전히 달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산들바람에 실려온 풀꽃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태윤 씨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난로에 장작을 넣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그의 조각 같은 옆얼굴을 붉게 비추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웅장하고 섹시한지 제 심장이 또다시 철렁 내려앉더군요. 12년 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이 방에 드디어 진짜 내 남자의 온기가 꽉 들어찬 겁니다. 정연 씨,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그가 낮고 굵직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며 다가가자 태윤 씨는 제 거친 손을 잡아 자기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제 굽은 등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산장을 꾸려오느라
그리고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웅크리고 자느라 굽어버린 제 세월의 흔적을 말이죠. 이 등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었을지, 이제는 제가 다 압니다. 정연 씨, 이제 펴세요. 제가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그의 커다란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제 척추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군요. 50평생 누구에게도 내보이기 부끄러웠던 제 약한 모습까지 이 남자는 아름다운 곡선이라며 사랑해 주었습니다. 태윤 씨는 제 어깨에 고개를 묻고 짙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전율이 일어 몸이 가르르 떨렸죠. 정연 씨, 오늘 밤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색깔로 물들이고 싶습니다. 제 붓이 아닌 제 온몸으로 말이죠. 그가 저를 번쩍 들어 침대에 뉘었습니다. 44세 장정의 그 묵직한 존재감이 제 위를 덮쳐올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내 인생의 늦가을은 끝났구나. 이제부터가 내 진짜 인생의 찬란한 만춘이구나. 어둠 속에서 마주본 그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강렬하면서도 한편으론 갓 피어난 꽃을 다루듯 애틋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옷자락을 하나씩 걷어내며 서로가 살아온 고단한 세월의 흉터들을 입술로 어루만졌습니다. 태윤 씨의 단단한 가슴 근육이 제 가슴에 맞닿고 그의 웅장한 기운이 제 안으로 밀려 들어올 때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환희에 몸부림쳤습니다. 50세 여자의 몸이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다는 걸 인생의 끝자락이라 생각했던 이 만황제에서 배우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사랑합니다, 정연 씨. 아니, 내 영원한 뮤즈. 태윤 씨의 묵직한 고백과 함께 우리들의 진짜 첫날 밤은 깊어갔습니다. 밖에는 달빛이 흐르고 안에는 우리들의 뜨거운 숨소리와 땀 냄새가 뒤섞여 한 폭의 명화를 그려내고 있었죠. 인생의 늦가을에 기적처럼 만난 우리 두 사람. 이제 우리는 서로의 굽은 등을 맞대고 남은 생을 가장 눈부신 총천연색으로 채워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곁에는 여전히 태윤 씨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창가 이젤에는 그가 밤새 그린 듯한 제 잠든 모습이 걸려 있었죠. 제목은 만황제의 여신. 저는 그 그림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다시는 시린 겨울은 없을 겁니다. 제 곁에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만들어주는 이 웅장하고 따뜻한 화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만황제의 시린 눈보라를 뚫고 피어난 수진과 태윤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생의 늦은 나이에도 사랑은 기적처럼 찾아오고 그 사랑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추운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태윤 씨 같은 뜨거운 봄날이 찾아오길 저 수진이가 간절히 기도할게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고 화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알림 설정은 제가 더 맛깔나는 사연을 들고 오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만황제 달빛처럼 은은하고 장작불처럼 뜨거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 가득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혹시 이 두 사람의 뒷이야기나 또 다른 화끈한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 달려올게요.